리플, XRP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가격은 빌빌대고 있지만 크게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17세기 식민지 개척에 나섰던 네덜란드 상인들은 아메리카 대륙 동쪽에 있는 한 작은 섬을 구입한다. 원주민들은 당시 돈으로 1000불을 주고 샀다는데 그 섬의 이름이 맨하튼이다. 또 미국은 1867년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였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보고인 알래스카는 미국에게 수천 배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가치는 자신을 알아봐 주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4차 산업의 중심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입니다. 그 심장의 첫 번째 바로 블록체인 암호화폐입니다. 미래 보물지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단, 그 과정이 도착지까지 무척 험난하고 고된 길입니다. 리플랩스, 리플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 선보여.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리플랩스가 올해 안에 리플 유동성 허브 정식 버전을 출시한다.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기업 GBC 코리아는 리플랩스와 함께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컨퍼런스를 27일 개최한다. 이미 개최했죠? 그래서 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리플 유동성 허브란 리플이 기업 고객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한 서비스로 올해 정식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리플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거래 제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동성 허브 서비스 공개. 자, 핀테크 기업 리플이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다. 토큰, 암호화폐를 거래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조금 더 볼게요. 리플은 9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유동성 허브, 리퀴디티 허브라는 서비스를 공개하며 모든 기업이 암호화폐 자산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크립토 퍼스트 미래를 내세웠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기업 고객을 타깃으로 하여 거래소, 마켓 메이커, 장외거래 데스크와 같은 다양한 제공업체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프리뷰 단계에 있으며 2022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유동성 허브는 당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XRP 등을 지원하며 지리적 위치에 따라 가용성이 다르다고 한다. 리플은 향후 암호화폐 자산 제공을 확대하고 NFT 등 다른 토큰들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 방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같이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리플 네트워크의 스위프트망, CBDC, 암호화폐, 토큰, 여기에 NFT까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물질화폐, 결국 화폐의 기원을 보게 되면요, 어떤 물질 가치를 가진 거에 교환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서 원자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식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품들을 계속 우리가 교환했었죠.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속으로 대체하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 나온 게 종이입니다. 지금의 종이화폐. 이 종이화폐가 파운드화 그리고 달러. 처음에는 금에 고정이 돼 있었어요. 금이 가진 만큼만 달러와 파운드를 발행했었죠. 그러나 이게 근본 위기에서 풀리게 되면서 무제한 또 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유의 페그가 됐었죠. 그리고 원유에 달러가 고정되는 게 최근에 많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2008년도 이후에 이제 이 화폐의 기원은 뭘로 넘어가냐?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간다. 이 부분을 방금 전에 그 기사에서 그 내용물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한민국, 아세안, 인도, 남미, 기타 등등의 CBDC, 디지털 통화가 있다 치자고요. 각 국가마다. 각 국가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해외를 이동할 때
이 중심 브릿지 연결 통화에 바로 XRP가 한가운데 장착이 된다. CBDC 플러스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XRP. 그쵸? 아까 언급을 했다. 여기에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토큰, 디지털 자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지털 자산. 결국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CBDC건 또는 NFT건 또는 암호화폐건, XRP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건, 이 모든 것들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브릿지 역할을 리플 네트워크와 XRP가 담당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바로 화폐 시스템, 물질 교환 시스템의 바로 모세혈관, 인체에 비유하면 혈관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중심에 있는 것이다. 정말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눈에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스위프트망의 시장 규모, 그리고 전 세계 스위프트망을 이용했었을 때 세계 타행 계정에 들어가 있는 노스트로 계정, 여기 들어가 있는 계정에 잠자고 있는 돈 155조 달러 스위프트 시장 규모, 노스트로 계정에 잠자고 있는 돈 10조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155조 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20경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환율이 좀 올라와서 20경원입니다. 너무나 천문학적인 액수이죠? 자, 그리고 유동성 타행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는 10조 달러 1경 2,700조 원입니다. 현재 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스위프트 1세대 시장 규모와 그리고 노스트로 계정, 타행 계정에 잠자고 있는 돈 바로 10조 달러, 바로 1경 2천조. 현재 XRP와 이런 부분들이 리플렛이 대체해 나가며 보다 큰 그림에서 아까 첫 번째 봤던 그림, CBDC와 암호화폐와 토큰과 NFT, 그 물질 이동의 다음 세상에 바로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우리 XRP와 리플넷입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려고 해요. 우리가 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블록체인과 XRP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인지를 한다면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겠죠. 똥인지 보석인지 된장인지 금인지. 그러면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내 멘탈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요.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과거와 현재 문명을 이해해야 되겠죠. 금리 먼저 0%가, 현재 금리가 0%잖아요. 미국이 금리 한 번 올려서 0.25%에서 0.5%입니다. 미국 심지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유럽 0%. 금리를 올렸다고 하나 앞에 0자가 붙어요. 전 세계 미국, 유럽, 일본이. 그런데 이 0%가 의미하는 건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자본주의가 붕괴했다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리가 0이라는 거는요, 금융기관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은행은 금리,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서 먹고 사는 구조인데 예금을 이자를 조금밖에 맞은 폭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그 세상으로 인해서 지금 전혀 다른 4차 산업의 시기를 땡겨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탄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 리플과 XRP와 스위프트 2.0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기반하며 오는 것입니다. 경제, 돈, 자본주의, 문명을 이해하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큰 판때기, 엄청난 퍼펙트 스톰, 4차 산업혁명이라고 4차 혁명이라고 일컫는 세상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간략하게 조금 더 인지하고 가자고요. 제 방송의 이름이 네 번째 혁명이죠. 바로 중심,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중심, 바로 그 부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 중요한 자료를 보면서 인지하자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스닥의 주봉 차트인데요.
2006년도부터 2022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화면에 정말 많은 그림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증시 또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명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준의 방향타 또한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008년도에 바로 2006년도에 미국의 최고 금리는 5.25였어요. 그러나 미국 베어스탠스와 리만 브로더스라는 투자은행이 망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금리를 제로금리, 역사상 가보지 않았던 제로금리와 4조 5천억 달러의 3번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첫 번째, 금융위기가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그로 인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을 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경제는 박살났는데 물자는 넘쳐났어요. 그래서 바로 공유 경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에어비앤비와 우버,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중심에 있다. 이 공유 경제 또한 사실 블록체인의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많이 닮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공유 경제. 세상의 경제를 다른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에 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요.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쉐일 혁명이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우디, 중동으로부터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바일 혁명이 있게 되죠. 그쵸? 아이폰의 혁명. 이 네 가지, 크게 4개에서 5가지로 인해서 이미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유 경제를 잠시 이해하고 가자고요. 이 카테고리를 이해해야 미래의 큰 판이 또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우버, 그리고 클라우드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대한민국의 70년대 중후장대 산업을 이해하면 참 좋아요. 한국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력을 기록한 아시아의 4마리 용이자 전 세계 생산 경제, 밸류 체인의 중심에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 기계, 해운, 철강, 이 산업들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역사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고 기득권을 다 뺏겨나가게 되죠. 그 이유가 전 세계 이제 물자가 대량 생산하는 경제가 끝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자가 이미 넘쳐나기 때문에 인구는 고령화가 되고요. 도시화는 끝나가고요. 그리고 많은 생산의 수요는 일정한데 만들고자 하는 제품들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품 만들고자 하는 국가도. 왜? 우리가 미국이 먼저 미국과 유럽이 갖고 있던 선진 원천 기술을 일본이 가져왔고요. 일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갖고 왔고요. 대한민국과 갖고 있던 거를 바로 중국과 중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생산하는 부분은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과 땅값, 토지값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물자는 계속해서 넘쳐났다 이제. 그래서 물건을 공유하는 게 오는데 이런 시스템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이 다 떨어져 가죠. 그리고 크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이게 어떻게 바뀌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케어 산업. 두 번째, 자동차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자율주행차. 그쵸? 세 번째, 우리 암호화폐가 포함되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 중심에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팡,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자율주행차 하나만 이해를 하더라도 결국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랑 큰 판 위에 자율주행차건, 전기차건, 또는 공유경제건, 헬스케어건 결국은 이 판때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처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다가오는 우리 4차, 네 번째 혁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가자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차, 세계에서는 테슬라가 주목을 받고 있죠. 테슬라 시가총액 여러 가지 많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대 암호화폐, 그리고 주식시장, 문명이 우리 블록체인과 절대 따로 놀지 않는다. 과거로부터 온다. 자, 자동차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를 하면 결국 현재 내연기관차, 가솔린과 휘발유차, 디젤차는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가게 되죠. 전기차로 가게 되면서 자율주행 1단계, 아다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결국 구현은 가능하지만 제도권에서 이제 제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공유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자율주행차로 가는 거예요. 전기차로 가게 되면 자율주행차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공유경제로 가게 되면 어떤 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공유 자동차를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내 명의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생산하는 양을 지금의 10분의 1만 생산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현재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붕괴가 되면 자동차 부품, 그리고 건설, 그리고 정유, 그리고 석유, 화학 모든 시스템이 다 영향을 받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에어비앤비, 우버를 언급드렸죠? 집도 공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자동차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량 생산 경제가 끝나간다. 그쵸? 이게 공유 경제입니다. 이 무서운 세상이 현재 다가오고 있어요. 에어비앤비, 한국에서는 야놀자가 지금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숙박업계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블록체인 또한 가운데 단계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쵸? 현재 가치를 디지털로 옮기는 것, 현재 실물 경제를 가상생계로 옮기는 그 중심에 있다. 그 중심에 XRP가 있다. 자, 이해 가시죠? 정리하면 기득권이 전 세계 금융 기득권 세력이 사실 정치 세력 위에 있다. 가장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다. 이 중심에 우리 XRP와 리플렛이 있으며 다음번 스위프트망을 깔아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실물 경제의 성장이 끝나간다. 디지털로 옮겨간다. 바로 이 중심에 메타버스에 있다. 그리고 현재 화폐, 금융 시스템의 그 시스템의 중심에 바로 우리 리플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아까 보았던 이 한 장의 그림 다시 한번 이해하자고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2006년도에 5.25에서 금리를 제로로 낮췄다, 0으로. 그리고 세 차례 가깝게 양적 완화를 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다시 한번 달렸고 이때 유럽발 재정위기가 나오게 되죠. 시장은 굉장히 흔들거렸다. 그리고 다시 달려나간다. 그 다음 2014년, 15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고 했으나 결국은 한 번에 그쳤다. 그리고 2016년 브렉시트와 함께 굉장히 시장은 흔들거렸다. 다시 이 시기가 지나서 다시 한번 시장은 달려나가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이 나가면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상승했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할 때마다 경제가 받쳐졌기 때문에 원래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증시는 달리고요. 결국 암호화폐도 같이 달릴 거라 본다. 경제가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2008년도 이전에는 금리를 끝까지 올렸다. 경제가 무너지건 실물 경제가 무너지건 금융 경제가 무너지건 간에 08년도 이후에는 지금의 모습과 같이 시장이 흔들거리면 연준은 멈췄다. 그리고 나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다시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2017년도에 금리를 좀 가파르게 올리고요. 18년도에 무려 4번 올렸습니다. 0.25 4번. 그리고 나서 시장이 흔들거리죠. 크게 흔들거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장이 달려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따그러지죠. 그리고 바로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연준 자산이 9조 달러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늘어난 자산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0에서 올리겠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이 과거를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 자산을 줄인다고 했으나 이 시기에 많이 흔들거렸어요. 보면 자산은 흔들거렸지만 보면 확대를 좀 제가 해볼게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2014년, 15년도에 금리를 처음으로 양적 완화에 이어서 처음으로 인상한다 그랬었을 때 시장은 크게 한번 울었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컸었다.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한 번씩밖에 못 올리게 된다. 그렇죠? 지금하고 비슷해요.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시장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자산을 축소하겠다고 했었을 때 금리 속도가 빨라졌을 때도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보이시죠?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변동성은 굉장히 컸어요. 이게 주봉이라서 그렇지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결국 고작 줄인 금액이 4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 3조 7천억 달러, 1조 달러도 못 줄였다. 지금은 금리 인상에 처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 금리를 올려가는 시기이며 그리고 자산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정리하면 경제가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현재의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